부동산 가격이 무섭게 떨어지자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의 부동산 규제를 풀었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6억 원까지 완화했지만 치솟는 금리에 서울을 제외한 핀셋 규제 완화여서 실제 매매 거래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이 내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서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기로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익이 걸려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언론 통제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법원이 검찰이 청구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조계에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부산의 한 장난감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수백 킬로그램짜리 금형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해 3주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망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과 노동청이 사고 직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는데 CCTV가 없고 현장 보존도 안 돼 사고 원인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MBN이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의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9개월 만에 발령되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이 탁한 공기에 갇혔습니다. 내일은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정체하며 미세먼지 나쁨이 이어지겠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하원에선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했지만 상원은 여전히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원 판세는 4주 뒤 조지아주 결선 투표를 통해 갈릴 예정인데 한국계 현역 의원 4인방 모두 당선이 유력합니다. 다 풀었다. 오늘 정부가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한 전국 모든 부동산 규제 지역을 풀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밝힌 이유는 급격한 부동산 시장 냉각을 막기 위해서인데 그런데 전문가들은 별 소용이 없을 거라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알짜 지역은 뺐고 대출 완화도 집 없는 고액 연봉자들한테나 적용이 되는데 고액 연봉을 받으면서 집 없는 사람은 드물죠. 정부는 무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도 완화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열어준다는 취지지만 치솟은 금리로 대출받기 어려운 데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는 유지하고 있으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 없는 고액 연봉자나 그 혜택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효과는 적을 거란 얘기죠. 이현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무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50%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투기 과열지구 내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했습니다.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우대대출 한도도 현행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집 마련 기회가 열린 듯 보이지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 대출로 집을 사야 하는 실수요자들은 시큰둥합니다. 지금 금리가 많이 인상돼서 집을 사면 또 돈을 많이 빌리고 그래서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한 정책인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워요. 시중은행 변동형 주담대 금리 상단은 이미 7%대 중반까지 올랐고 오는 24일 기준금리가 또 오르면 올해 안에 8%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40% 초과 금지 규제는 그대로 유지돼 혜택을 받는 건 무주택 고소득자뿐입니다. 만약 연봉 5천만 원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 내 14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려 한다면 대출 한도가 아무리 늘어도 DSR 40% 제한선인 3억 5,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연봉이 1억 원이라면 4억 6천만 원인 상한액이 7억 원으로 껑충 뛸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이 가계대출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무주택자들을 하면 대부분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부동산 시장을 좀 부양하기 위해서 가계부채 늘리겠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연이은 규제 완화에도 집값이 계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더 받아가며 집을 사려는 무주택자가 얼마나 될지 의문입니다. MB 뉴스 이현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부터 4박 6일간 아세안 플러스 3와 G20 참석차 캄보디아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합니다. 출발에 앞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한미 정상회담이 확정됐는데 한일 또는 한중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더 뉴스가 된 건 대통령실이 왜곡, 편파 보도를 이유로 MBC 취재진을 전용기에 태우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대통령 해외 순방엔 국익이 걸려있다는 윤 대통령. 언론 탄압이라는 MBC. 누가 맞는 걸까요? 원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방을 이틀 앞둔 어젯밤 대통령실은 MBC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문자로 통보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 보도가 반복되어 온 점을 고려했다며 자막 조작, 우방국과의 갈등 조장 시도 등을 지적했습니다. MBC가 지난 9월 말 뉴욕 순방 당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왜곡 보도하고도 아무런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국익이 걸린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이 이 많은 국민들의 세금을 써가며 이런 해외 순방을 하는 것은 그것이 중요한 국익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MBC는 비판 언론에 대한 보복이자 새로운 형태의 언론 탄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또 별도 민간 항공편을 구해 윤 대통령 순방 일정을 취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에서 있었던 출입 정지나 기자실 폐쇄 등이 아니라 최소한의 취재 편의를 제한하는 조치였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순방을 이틀 앞두고 통보한 이유에 대해서는 갑작스러운 게 아니라 지금까지 기다려온 것이라며 MBC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는 판단에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원중입니다. 사실 대통령 전용기라고 하지만 각 언론사는 자사 기자들을 여기 태우기 위해서 다 돈을 냅니다. 하지만 일부 순방에서는 기자들에게 해당된 좌석이 모자랐다는 이유로 MBN 등 언론사 기자들이 민간 항공기를 타고 간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콕 집어 MBC만 타지 말라고 했죠. 사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렇게 전용기에 특정 언론사를 태우지 않겠다고 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황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 전용기에 타는 기자 좌석 비용은 언론사에서 지불하며 대통령이 기내에서 간담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점을 들어 단순히 취재 편의를 없애는 것이 아닌 통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용기는 대통령 소유가 아닌 민간 항공사에 세금을 주고 임차한 것이기 때문에 특혜 베풀듯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 언론사들 돈 내고 간다는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치 대통령 전용기가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인 것처럼 하는 이런 행위. 국민의힘은 MBC의 편파 보도 때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렇게 편파와 왜곡 방송을 일삼는 MBC를 두고 그것이 언론이라고 칭하는 것 자체가 저는 부끄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때도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며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겨레 신문 등 일부 언론사 기자도 전용기에 탑승하지 않기로 한 가운데 대통령실 출입 기자단은 성명을 내고 합당한 근거가 없는 제약을 비판하며 사전 협의 없이 일방 통보로 이뤄지는 조치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뿐 아니라 체포영장도 함께 청구했지만 이 체포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정 실장은 성남시 정책실장 등으로 재직하던 그 시절 금품을 받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내부 비밀을 알려줘 남욱시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혐의도 받는데요. 검찰이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박은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체포영장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체포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정 실장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온 점이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저희의 입장은 유동규의 진술 말고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다는 것입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처럼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하려는 검찰의 계획은 일단 제동이 걸렸습니다. 검찰과 정 실장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데 이르면 다음 주 초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소환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정 실장 주거지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최근 CCTV와 주차장 차량 출입 기록을 확보해 실제 거주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정 실장이 실제 이곳에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검찰이 이를 근거로 구속 요건 중 하나인 주거 부정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정 실장은 검찰이 3인 성호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다며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국회 민주당 대표 비서실에서 확보한 컴퓨터에서 운영체제 재설치 등 증거인멸 정황을 확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MBN 뉴스 박은지입니다. 몇 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땐 경제 공동체란 말이 나와서 무슨 뜻인가 했었는데 이번엔 정치적 공동체란 말이 나왔죠. 검찰은 정진상 실장이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정 실장이 대장동 사업으로 번 돈을 저수지에 넣었다가 선거에 쓰자라고 했다는 여러 명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홍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에 정진상 실장을 이재명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라고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정 실장을 넘어 사실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누고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검찰은 또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을 조사하면서 정진상 실장이 이들에게 대장동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을 저수지에 넣어두고 선거 때 사용하자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적용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뇌물수수와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와 증거인멸 교사입니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 실장에게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모두 1억 4천만 원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또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익을 얻게 하고 배당 이익을 함께 나누기로 한 데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것도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의 전방위 압박에 이 대표는 검찰이 훌륭한 소설가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꼬았습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조작조사하려고 대장동 특검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작, 결국은 진실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대표의 반발에도 검찰은 오히려 수사를 전방위로 확대하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홍지호입니다. 검찰의 수사망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 점점 더 좁혀오고 있습니다. 길기광 기자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길 기자, 검찰이 정진상, 김용 이 두 사람을 수사하는 건 결국 그 끝에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두 사람이 정확하게 이재명 대표하고 무슨 관계였습니까? 네, 검찰이 정진상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와의 관계를 정치적인 공동체로 규정했다는 사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네. 정 실장과 이 대표의 인연은 2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래됐네요. 한 시민단체에서 만났는데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시절 사무장을 시작으로 성남시장 시절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지사 때는 비서실 정책실장직을 맡았습니다.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해온 겁니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선거 때마다 가까이서 도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때문에 검찰은 정 실장이 대장동 수익을 약속받은 배경에 이 대표 선거 자금과 연관이 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좌진상, 우용 이렇게 들릴 정도로 두 사람이 아주 가까웠는데 김용 부원장은 그럼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네, 구속된 김용 부원장 역시 이 대표가 분신 같은 사람이라고 칭할 정도로 네네. 측근이었습니다.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제 분신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 김 부원장은 성남 분당 지역에서 리모델링 사업을 하다 이 대표와 인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성남시 의원을 지내며 시정을 지원했고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엔 초대 대변인에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선거 당시 이 대표의 조직관리 역할을 맡으며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김 부원장의 영장에는 지금 광주 쪽을 돌고 있다며 유 전 본부장에게 20억 원을 요구했다고 적시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정진상, 김용 그리고 유동규 이 세 사람이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됐다고 해석해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리해보면 정 실장이 선거 정책 등을 수립하면 김 부원장은 조직 관리를 한 거고요. 유 전 본부장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각종 개발 사업을 주도해 막대한 이익을 남기고 금품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를 위해 유 전 본부장은 민간 사업자들과 공모에 청탁을 받고 이를 윗선에 보고하고 공모 지침서 등에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검찰은 대장동 사업에
건설사가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등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가 공모 지침서에 그대로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측근 3인방하고 김만배, 남욱 변호사 이 사람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됐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수사의 방향이 결국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향할 거라는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실무진의 대면 보고를 받으며 직접 사업 진행 과정을 챙겼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성남시 비서실 등 현직 공무원들이 정민용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 이 대표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 대장동 수사 초기에 정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대장동 공모 지침서 등을 직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직보 관련해서는 여전히 그런 말씀하신 적 없다는 입장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실무팀의 대면 보고를 받고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알고도 진행시켰다면 이 대표에게는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전에 이런 일들을 언론을 통해 알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온 얘기대로라면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의 요구를 다 직접 챙겼다는 말도 됩니다. 네. 수사를 끝까지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불법 정치자금 수사의 키맨은 단연 유동규 전 본부장이었는데요. 네네. 유 전 본부장이 입을 열자 남욱 변호사는 물론 이제 김만배 씨까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씨가 측근 3인방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이 3인방과의 연결고리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김 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로비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또 다른 폭탄 발언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유동규, 남욱 두 사람보다 김만배 씨가 어떤 식으로 입을 여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그 사람이 뭐라고 할지가 관건입니다. 뉴스추적 길기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용산구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 재난 문자를 발송하라는 정부와 서울시의 요구를 1시간 20분 가까이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던 걸까요?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태원 참사 당일 밤 10시 53분 국가재난관리 시스템을 통해 서울시에 상황 전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당시 시청 상황실에선 용산구청에 여러 차례 전화를 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고 11시 27분에야 용산구 재난문자 담당자의 회신이 왔습니다. 하지만 통화가 이뤄진 뒤에도 재난문자는 발송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긴급 상황이라고 판단해 11시 56분 직접 재난문자를 발송합니다. 용산구가 처음 문자를 보낸 시각은 다음 날 새벽 0시 11분이었습니다. 재난문자 발송 요구를 용산구가 78분이나 묵살한 겁니다. 용산구청 측은 발송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용산구청 관계자를 소환해 문자 발송 과정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수본은 또 헬로윈 안전우려 보고서가 삭제된 의혹과 관련해 용산경찰서 정보관들도 소환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갖고 제가 말씀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말을 못하겠어요. 해밀턴 호텔 압수수색을 통해 건축물 설계도면을 확보한 특수본은 대표이사를 출국 금지하는 등 해밀턴 호텔 불법 증축물 의혹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태어난 지 9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심정지에 이르게 한 30대 엄마가 구속됐습니다. 아이는 영양실조였죠. 아이를 굶기고 방치한 엄마는 학대 혐의를 끝까지 부인했습니다. 김용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의 한 골목길입니다. 구급차가 줄줄이 들어오더니 구급대원들이 급히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잠시 후 들것에 아이가 실려 나옵니다. 9개월 된 남자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119 대원들이 출동한 겁니다. 당시 아기는 구급대원에게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병원 측은 아기가 심정지로 이송됐는데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고 발육 상태가 좋지 않아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아기 엄마인 30대 여성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여성은 아기가 심정지에 이르기 4시간 전쯤부터 호흡이 잘 안 됐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에 신고한 사람도 엄마가 아니라 지인이었습니다. 여성은 아기를 굶기지 않았다며 학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유식 같은 거 먹였는데 잘 안 먹고 토하고 이래서 보리차나 이온음료 이런 거를 섭취를 시켰다 얘기하는데 현재 아기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인공호흡기에 위존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여성을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MBN 뉴스 김영현입니다. 어머니에게 장기간 약물을 먹여 숨지게 한 딸이 붙잡혔습니다. 어머니가 숨진 지 한 달여 만에 체포된 딸은 뒤늦게 범행을 털어놨죠. 사망보험금을 타내려고 그랬다면서요.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월 28일 저녁 한 빌라에 혼자 살던 60대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숨을 거둔 지 꽤 시간이 지난 뒤 아들이 발견했습니다. 아들은 연락이 안 돼 집으로 찾아갔더니 어머니가 숨져 있었다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시신 발견 당시만 해도 단순 변사 처리될 뻔한 사건은 국가수 부검 결과가 나오면서 살인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숨진 여성의 몸에 다량의 약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타살을 의심하고 주변 인물들을 수사한 끝에 여성의 딸을 체포했습니다. 약물이 나왔고 약물을 딸이 먹인 걸로 저희가 확인이 돼서 체포한 거예요. 그로 인해서 사망을 했고. 경기도 안양에 사는 딸은 인천의 어머니 집을 자주 드나들며 장기간 음식에 약물을 넣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서 살다 싶었다 그래요. 딸이 돈 빼먹으려고. 다만 경찰은 딸이 쓴 약물이 뭔지 보험금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자백한 딸에 대해 존속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장난감 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수백 킬로그램짜리 금형에 깔려 3주가 지나도록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과 노동청은 사망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고 직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았고 현장 보존도 하지 않아 원인을 밝히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 죽어야만 조사를 시작하시겠습니까? 가족들의 외침, 박상호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부산의 한 장난감 공장입니다. 지난달 15일 이곳에서 일하던 30대 남성이 수백 킬로그램짜리 금형에 깔려 지금까지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가족들은 아직도 어떻게 사고가 난 건지 모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본 것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오빠가 일어나야지만 알 수 있다. 사고가 난 공장은 7인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닌데 사고 당시 회사 측은 119만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진 않았습니다. 사망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인데 노동청의 현장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사망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출동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저희 규정상 조사 대상은 아니어서. 결국 피해자의 아내가 하루 뒤 직접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사람이 죽어야지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한 발 늦게 수사가 시작됐지만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질지 의문입니다. CCTV에 찍히지 않은 데다 사고 현장도 하루 만에 다 치워졌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봤을 때는 진열해놓은 렉 자체가 모두 다 없어졌더라고요. 새로운 공장처럼 다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사고를 당한 남성에겐 8살짜리 쌍둥이 아들들이 있는데 아이들은 지금도 아빠가 의식이 없는 상태로 누워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회사 측은 산업재해 신청 등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사고 원인에 대해선 수사 중이라 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아직 과실 유무를 조사할 업체 대표도 소환하지 않았는데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최근 김근식과 박병화 등 흉악범들의 출소 뒤 재격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죠. 이들의 거주를 제한할 수도, 그렇다고 계속해서 감시하자니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강한 처벌 같은 대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럼 어떤 대안들이 있을까요? 포커스M 이재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3개월 전 출소한 조두순의 주거지입니다. 경찰이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CCTV도 주변을 빈틈없이 감시합니다. 얼굴도 못 봤어요. 나오는 건 날만 봤지.
유사들 많이 왔어요. 어린이집도 문 닫고. 그런데 이렇게 감시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경찰력과 별개로 안산시에서 초소와 청원경찰 9명을 고용해 운영하는 예산만 1년에 4억 원이 넘습니다. 흉악범이 출소하면 모두 조두순처럼 관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이유입니다. 철통 같은 감시가 쉽지 않다 보니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과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출소를 놓고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겁니다. 흉악범에 대한 경찰과 지자체의 관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지키기 위한 안심벨 신고 시스템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범죄에 취약한 혼자 사는 여성의 집 안에 비상벨을 두고 버튼만 누르면 정확한 신고 대응이 가능하게 한 겁니다. 여성의 성범죄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좀 뺏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뺏기는 경우에 보조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장점에 있고요. 전문가들은 이런 보호 노력과 함께 범행 억제를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법정형에 대비해서 법원에서 선고되는 선고형 자체가 국민들의 법감정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낮은 것에 가장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연쇄 성폭행범 등 흉악범의 출소를 막을 수 없는 상황에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려면 출소 후 규제와 사전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포커스M 이조입니다. 원래 출근 시간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는 직장인들도 많죠. 그런데 만약 직장 상사가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0분 일찍 회사로 나오라고 지시를 하면 어떨까요? 결국 출근 시간이 9시가 아닌 8시 50분이 되는 거니까 불만이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일찍 출근하라는 건 부당한 지시가 될 수 있는지 이규영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최근 한 기업에서 업무 시작 10분 전까지 사무실에 오지 않은 10명의 명단을 사내 메일로 공유해 논란이 됐습니다. 계속 출근이 늦는 직원은 교육 또는 면담을 시키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도 회사에서 10분 일찍 출근을 하라고 지시한다는 직장인들의 하소연이 많습니다. 출근 시간은 회사와 근로자들이 협의해 정하도록 근로기준법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들은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작 시간보다 일찍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회사가 10분 더 일찍 나오라고 지시한다면 10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찍 나오라고 지시했는데도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일찍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게 불이익을 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상사 입장에선 직원들이 곧바로 9시에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8시 50분까지 회사에 도착해야 된다는 지시를 내려도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출근 시간은 근무처에 도착하는 시간입니다. 작업 준비 시간을 거쳐 일을 시작하는 시간과는 다릅니다. 설사 업무를 미리 준비하라는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오라고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실 확인 이규현입니다. 뿌옇고 탁한 공기 탓에 숨이 막히고 목이 따끔거리는 하루였죠. 사람과 공장이 밀집된 지역에서 만들어진 먼지가 대기 흐름이 약해지면서 정체된 탓인데 내일도 맑은 하늘을 보긴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김민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등성이 경계가 흐릿하고 산기슭의 건물들은 윤곽조차 알아보기 힘듭니다. 아침부터 남산에 오른 시민들은 탁해진 대기질을 실감합니다. 코도 맹맹하고 목도 아프고 이렇게 컬컬하니 그런 상황이고 공기가 맑아야지 안 좋으니까. 남산이 위치한 서울 중구는 오전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으로 치솟았고 오후에도 나쁨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서울 25개 자치구는 10일 0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뒤부터 하루 종일 짙은 먼지층에 갇혔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는 시간당 평균 농도 75 마이크로그램이 2시간 이상 지속되면 발령됩니다. 서울시에서 발령된 건 지난 2월 11일 이후 9개월 만입니다. 인천과 경기, 충청권, 전북, 경북 일대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대기가 정체되면서 국내에서 발생한 먼지가 축적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한반도 전체에 이제 고기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되게 정체가 지금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고농도의 미세먼지는 내일까지 서쪽 지역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되다가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지나는 주말부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김민수입니다. 예전에 우린 미세먼지 같은 건 걱정을 안 하고 살았었죠. 앞으로 또 우린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게 될까요? MBN은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 속 이상 징후들을 연속 보도해드리려고 합니다. 녹색 경고등, 그 첫 순서는 구상나무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로도 많이 사용되는 한반도 토착나무인데 기후변화로 멸종 직전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민경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가을이 한창인 지리산. 산 아래쪽은 단풍이 활짝 피었지만 높은 봉우리 인근 곳곳에 하얀 나무들이 있습니다. 한쪽 비탈은 물감이라도 뒤집어 쓴 듯 하얀 나무로 가득합니다. 가까이 가보니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껍질이 벗겨진 채 죽은 나무들입니다. 해발 고도 1,500m 이상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한반도 토착 침엽수 구상나무입니다. 원래는 크리스마스 트리용으로 해외 수출까지 이뤄질 만큼 수려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구상나무가 최근 몇 년 새 집단 고사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살아있는 구상나무고 이쪽은 고사한 구상나무입니다. 중간중간 이렇게 벌레가 파먹은 흔적이 보이는데요. 이 상태로 몇 년이 더 지나게 되면 이렇게 완전히 부러지게 됩니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AI를 통해 지리산 내 구상나무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항공사진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했어요. 넓은 국립공원 내에서 구상나무 중에서도 고사목을 특정한 지리산 국립공원 내 구상나무 고사율은 대략 80% 안팎. 특히 2008년 이후 고사한 개체가 27,421그루로 전체 고사목 중 71%를 차지합니다. 특히 지리산 최정상인 천왕봉 인근에선 90%가 고사해 사실상 전멸 상태입니다. 유력한 원인으론 기후변화가 지목됩니다. 구상나무는 연중 강수량이 일정해야 잘 자라는데 최근 급격한 기후변화로 겨울철 강수량이 줄면서 집단 고사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실제로 겨울 강수량은 최근 몇 년간 줄어드는 추세로 지난해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겨울 가뭄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땅은 얼어있는 상태에서 물은 계속 공급이 안 되고 기온은 이상 기온으로 계속 올라가니까 잎에 있는 수분들은 날아가는데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지 못해서. 국제자연보전연맹은 지난 2011년 구상나무를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우리 정부 역시 산림 곳곳에 구상나무 복원시험지를 조성하는 등 보존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MBN 뉴스 민경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에 대해 신속한 강제 수사로 진상이 규명되길 국민들은 바란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예고했던 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고 이재명 대표는 정부가 책임지려는 생각이 옅어지고 있다고 비판했죠.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를 통과시킨다는 계획인데 이렇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게 됩니다. 박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과거에도 우리가 많은 인명 피해와 희생자가 발생한 이런 사건 사고에서 수사기관이 과학 수사와 강제 수사에 기반한 신속한 진상 규명을 국민들 모두가 바라고 있습니다. 민주당 등 야3당은 예고했던 대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반대 의사를 점점 더 분명하게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책임지려는 생각도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밝힌 것보다 비용이 20배 더 든다며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서도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동의하라는 압박입니다. 대통령실 이전에 1조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직간접적으로 들어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 비용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된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의회주의를 볼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기 위해서 어쨌든 모든 정치 이슈들을 그 방탄하는데 모으고 있는 방탄 의원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속으로는 이것이 사법 처리를 막을 수가 없는 사안이라는 것도.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할 방침이어서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국정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 뉴스 박자한입니다.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이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그만하자고 했지만 풍산깨 얘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제 그만들 하자라고 글을 올렸었는데요. 하지만 여당에서는 이 SNS를 갖고 또다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그간 무상으로 양육한 것을 고마워하라는 문 전 대통령 글에서 반려견과 헤어져야 하는 애틋함은 전혀 없고 매정함과 쌀쌀함만 느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했던 입양 취소, 입양아 교체 발언을 현 상황에 견져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풍산깨를 정부에 돌려줬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홍천 의원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기록물 반출로 수사를 받았었다고 언급하며 현재 대통령 기록물인 풍산깨에 대해 나중에 불법 반출로 수사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죄 없는 고미와 송강이 아니겠습니까? 이 개들이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할 텐데 다른 곳에 위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요? 네, 광주시 산하기관인 우치공원이 거론됐습니다. 최근 대통령 기록관이 이 공원에 풍산깨를 맡아서 키울 수 있는지 문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우치공원은 앞서 고미와 송강 사이에 태어난 새끼 6마리 중 1마리를 분양받아 관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공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냥 들어갈 정도로는 아니어가지고 따로 그게 필요하고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라서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관에서는 이곳뿐 아니라 서울, 인천, 대전 등 앞서 새끼 풍산개를 데려다 키우고 있는 지자체들에 문의를 했는데요. 인천의 인천대공원에서는 사육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키우기 어렵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또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선물한 암컷 고미와 수컷 송강은 같은 해에 산, 들, 해, 강, 달, 별 등 새끼 6마리를 낳은 바 있습니다. 네. 민주당과 한 목소리로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해야 된다고 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한 정의당이 민주당 얘기에 좀 반발한 게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한 신상 공개 여부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까지 나서서 유족이 반대하지 않는 한 이름과 영정을 공개하고 진지한 애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숨긴다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다시 촛불을 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유족이 동의한다면이라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애초 민주당이 희생자 명단 공개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했던 것에서 입장이 조금 바뀐 거죠. 그러네요. 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민주당과 함께 추진하는 정의당은 이 신상 공개에 있어서는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정치권에서 영정과 명단 공개 이야기가 먼저 나오는 건 그다지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한 겁니다. 정의당 관계자는 아직 유족들의 슬픔이 채 가시지 않은 만큼 애도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치권이 명단 공개를 운운하는 건 부수적으로 정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또 거친 말소리도 오갔다면서요. 네, 민영배 의원은 윤 대통령의 퇴진까지 거론했습니다. 제대로 된 국정 수행이 그토록 버겁다면, 주권자 시민의 뜻을 받드는 게 그리도 어렵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만두면 됩니다. 여당은 국정조사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는데요.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국정조사는 대표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총 77건의 국정조사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중 계획서가 채택된 것은 15건이고 최종 결과 보고서 채택에 이른 경우는 6건뿐입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제21대 국회 후반기 여당목 국회 부의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예, 정치부 이병주 기자와 정치톡톡 함께했습니다.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외국 제품은 3분의 1 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구매 후 서비스를 받을 때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는 국산 제품의 2배에 이릅니다. 이상하죠? 유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한 외국 회사의 노트북 컴퓨터를 32만 원에 샀습니다. 구매 1년 후 모니터 액정 수리를 맡겼는데 서비스 센터에서는 메인보드 교체를 권했습니다. 메인보드 쪽에는 그냥 충격이 가지 않은 상태에서 보냈기 때문에 외부 모니터 연결했을 때는 잘 나왔어요. 수리 비용은 37만 원을 지불하라고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사기죠. 모니터 액정만 교체하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서비스 센터는 오히려 고객을 나무랍니다. 고객님께서 궁금하신 게 어떤 거예요? 의심하시는 거 아니에요? 다른 외국 제품을 산 B씨는 제대로 수리가 이루어지지 않자 교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보드 쪽에 문제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보드도 바꿔고 하는데 교체를 안 해주더라고요. 소프트웨어 문제이기 때문에. 최근 3년 동안 노트북 소비자 피해 구제 신청 비중은 외국 제품이 국내 제품에 비해 2배 수준입니다. 올해 6월까지 접수된 135건 중 외국 제품은 99건에 이릅니다. 제품 교환이나 환급 등 고객 합의 비율은 절반을 밑돕니다. 소비자원은 우선 품질 보증 기간과 부품 보유 기간을 정확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국내 노트북 시장에서 팔린 외국 제품은 30%가 넘었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소변은 참지 말라고들 하죠. 그래서 소변을 미리 보거나 바로바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습관적으로 화장실을 자주 가는 여성들이 많은데 몸에 좋지 않다고 합니다. 중고등 여학생들도 이 때문에 질병을 얻기도 합니다. 이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살 전모 씨는 3년 전부터 소변을 볼 때 통증이 심하고 밤에도 소변이 마려워 잠을 자주 깼습니다. 20살 이후 스트레스를 받으면 소변이 차 있는 느낌이 싫어 화장실을 자주 갔는데 배뇨통이 심했지만 오진 탓에 낫질 않았습니다. 방광염 진단을 받았을 때는 소변을 참지 말고 화장실을 계속 가라고 해서 한 하루에 10번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전 씨의 방광 내시경 사진입니다. 정상이었다면 매끈해야 할 방광 점막이 두꺼워져 탄력이 줄어든 과민성 방광이 문제였습니다. 육조화 현상이라 그러는데 방광 근육이 두꺼워지면서 소변이 차는데 이 방광 점막이 자연스럽게 늘어나지가 않는 그런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방광 저장 기능이 계속 줄어들면서 환자는 소변이 더 빨리 마렵고 소변을 참기 어려운 절박뇨까지 생깁니다. 성인의 경우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고 6번 안팎 소변을 보는 게 정상입니다. 과민성 방광 환자는 많게는 하루 30번 넘게 소변을 보는데 이를 6번 안팎으로 줄이는 행동 교정이 필요합니다. 한 번의 소변량도 100cc 정도에서 300cc 정도로 늘려주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 과민성 방광으로 치료받은 여성 환자는 32만여 명으로 40세 미만이 9.5%를 차지하고 20세 미만은 5,300여 명입니다. 이중 요실금으로 이어진 환자는 21만 명이고 20세 미만 요실금 환자는 3,000명이 넘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호랑이 해인 올해 4월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시베리아 아기 호랑이 3마리가 세상 밖으로 처음 나왔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입니다. 귀엽지만 또 한편으로는 용맹한 해랑이, 파랑이, 사랑이를 잠시 만나보시죠. 정주영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엄마 품속에서 뒹굴고 서로 장난치며 노는 아기 호랑이 3마리. 맛있는 닭고기도 곧잘 받아먹습니다. 지난 4월 서울대공원에서 태어난 시베리아 호랑이 3둥이가 환경 적응 훈련을 마치고 야외 방사장으로 나왔습니다. 해처럼 밝고 활발한 해랑이, 파란빛처럼 시원한 성격의 파랑이,
사랑을 많이 받으라는 뜻의 사랑이까지 세 자매입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된 아기 호랑이들의 몸무게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인 40kg까지 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기 호랑이는 마냥 신기해 보입니다. 재밌었어요. 귀여웠어요. 시베리아 호랑이는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 삼둥이의 부모는 2011년 한러 정상수교 20주년을 기념해 러시아 정부로부터 기증받았는데 국제적으로 공인된 순수혈통입니다. 동물원의 호랑이 평균 수명이 15년인데 이 부분은 12살 동갑내기라 고령입니다. 그럼에도 영양과 스트레스 관리 등을 통해 종보전 노력을 기울인 끝에 9년 만에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를 맞아서 태어나게 된 거에 대해서 가장 뜻깊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 때문에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이 많은 부모 사이에서 우여곡절 끝에 태어났지만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아기 호랑이 삼둥이는 내일부터 일반 관람객에게 공개됩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미국 민심은 절묘한 균형을 선택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하원은 공화당이 우세를 차지했지만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었고 상원은 여전히 초박빙으로 나타났거든요. 민주당이 선전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참, 한국계 연방 하원의원 4인방의 연임도 유력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종락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 하원은 435석 가운데 공화당이 과반인 218석을 넘길 것으로 확실시됩니다. 상원은 초박빙으로 CNN은 전체 100석 가운데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9석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승리를 결정지을 조지아주에서는 두 후보다 과반을 얻지 못해 4주 후에 결선 투표를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계 현역의원 4명도 모두 당선이 유력합니다. 앤디 김 의원은 3선에, 순자라는 한국 이름의 메릴린 스트리클런드 의원은 재선이 확정됐고 영킴 의원과 미셸 박 스틸 의원도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I'll work with both parties to make prescription drugs and quality health care affordable, and I'll always refuse corporate PAC money. 압도적 표 차이로 한인 이민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부지사로 선출된 실비아 장루크 후보는 어린 시절부터 떠올렸습니다. I didn't know a single word of English. My younger sister, my younger brother, and my mom and my dad, and we lived in this small little apartment. 민주당의 선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압승은 없었다며 흔들림 없는 국정 운영을 자신했습니다. While the press and the pundits are predicting a giant red wave, it didn't happen.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다소 실망스럽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큰 승리라고 자평했습니다. 책임을 모면하고 오는 15일 대선 출마 공식 선언을 위한 명분 만들기라는 해석입니다. 수치상으로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승리했지만 민주당이 예상외로 선전하면서 졌지만 잘 싸웠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종락입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충청 지역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서울이 52, 충북 49 마이크로그램으로 평소의 3-4배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내일도 이 먼지는 쌓여만 가겠습니다. 수도권과 충청, 대구는 종일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강원 영서와 전북, 경북 지역은 오전 한때 먼지 농도가 짙겠습니다. 이 먼지는 다가오는 주말 비가 흠뻑 내리면서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구름 뒤로 찬바람이 불어들면서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차츰 흐려지겠고요. 중부 내륙으로는 아침 안개가 짙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이 21도, 대전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부산이 22도까지 오르겠고요. 기압골의 영향을 받는 제주는 내일까지 최고 10mm의 비가 좀 더 내리겠습니다. 강원 지역으로는 내일 새벽까지 약하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릉이 19도가 예상되면서 전국에서 일교차가 꽤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 비는 일요일 오후부터 차츰 그치겠습니다. 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